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장호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지금 그 사업 지금 시작해서 네, 그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 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아, 그렇죠. 방송 활동도 일정도 하고 많으시고. 사업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몸이 그러니까요. 축나네요. 그리고 환절기도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네. 잘 좀 챙기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계속 이제 말씀을 걸고 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딱 들어오시는 순간 목소리가 네. 안 좋으시니까 중후해졌죠, 그래도. 네? 중후해지지 않았어요? 아, 마음이 쓰이네요,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도 질문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사실 좀 너무 그 휴전에 대한 축포를 일찍 좀 시장이 터뜨렸나? 이런 생각도 저는 잠깐 했는데, 아니, 뭐, 그래도 7% 가까이 오르고 1% 조정? 뭐, 요 정도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조정은 있을만 했다라는 네. 건데 일단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어제. 오늘까지는 조금 네.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네. 내가 뉴스 놓친 게 뭐였냐면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도 다시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배들이 뭐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다고 막혔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통과가 되기 시작했다고 사실 어제 저희 그랬죠. 시간에도 네. 어, 그런데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제대로 통과가 네. 되지 않고 있고 네. 이란에서는 하루 10대만 보낼 건데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어. 있어서 원래 호르무즈 해협 쪽을 지나가던 배가 하루에 네. 135척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10척 지나간다고 해서 조금 완화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더 이 부분은 걱정이 좀 되고 그다음에 둘의 신경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와 어디에? 미국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그리고 신경전이요. 이스라엘 이 3자 간의 아니 신경전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네,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죠. 싶다. 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한테도 대놓고 얘기했죠. 네. 좀 서운하다. 네, 네. 나는 하고 싶다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란이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고 싶은 것, 핵을 도저히 쓰지 못하게끔 하고 싶은 것, 프락시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들이 모두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가장 반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레바논 때리지 마라. 내 형제다. 때리지 마라. 이거 휴전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적 없는데 난 너랑만 협상했잖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휴전은 약간 살얼음 판 위에 있다. 네. 그리고 이 살얼음 판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게 깨졌을 때는 우리가 전장 초반에 겪었던 그런 충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치닫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휴전 이전에도 전에 클라이막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진 말자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오를 때 제가 어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주 중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중에 비중을 주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빠질 때는 또 그냥 좀 가만히 있자. 이렇게 빠질 때 굳이 팔 건 아닌 것 같고 내일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라고 할 때 다 팔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15, 20%뭐 아니면 많은 30%까지 현금을 조금 늘려놓고 시장을 지켜보면 편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주간의 휴전이라는 소식을 전에 들었을 때 네. 그걸 받아들여서 어제 아시아 시장 전반이 이제 좋았고 왜냐면 유럽도 먼저 좋고, 네. 반응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랬을 때도 이게 뭐 종전이 아니라 네. 휴전이고 2주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올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휴전하는 과정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뭔가 신경전과 잡음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만으로도 왜냐하면 그 전에 문명을 없애버릴 거라고 그랬던 상태에서 나온 휴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휴전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더라도 옛날만큼의 그런 변동성이 나올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라흐바르의 반응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가 휴전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동시에 휴전을 얘기한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휴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충격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휴전에서 종전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때린 형태에서 휴전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종전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 네. 근데 이게 종전으로 가기 위한 스텝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어. 뭐 이렇게 이런 두려움으로도 갈 두려움이 수 갈 수 있다. 있죠. 어쩌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전쟁 초기에는 급락하고 나왔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계속 자신 있게 얘기했었고 중반에 제가 한번 의견을 틀었을 때는 에너지 시설 공격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합니다라고 네. 하고 실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 들었던 게 지난주 화요일에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이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지금이니라고 하면서 지금이야? 네,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지난주 화요일 급락 나올 때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비중을 약간 줄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이슈는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클라이막스는 굉장히 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 휴전에 가기 전에 과정에서도 보면 그 고지전에서 38선에서 그 이남 이북 라인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상자가 전쟁에서 그 사상자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휴전과 종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클라이막스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특히나 이스라엘은 그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과정에서 이란의 재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네, 그게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이제 전쟁 시작할 때 40년의 꿈이었다고 네타냐후가 표현을 네. 했나요?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함께 전쟁을 하는 그렇죠. 이런 기회가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네.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만약에 네. 만약에 정말 종전으로 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보이면 우리는 시장에서 좀 안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제3항공모함 전대가 노포크함에서 중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 항공모함 전대가 전개되어 있죠. 지중해 쪽이랑 홍해 쪽에. 근데 만약에 상임 항공모함이 간다면 이건 돈 써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데 그게 4월 초에 이동을 했고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2주 시간 벌었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3항공모함 전대가 회항한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완전하게 안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호진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이슈 또 자료들로 이제 이어가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앞서서 저희 클로징벨 통해서도 오늘 시장에 이야기들 했는데 앞선 출연자분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에 감사하게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 얘기를 하느라고 좀 소화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그 부분은 작가님하고 소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일단은 이란과 미국이 2주 협상을 했는데 네. 2주 협상이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2주 협상. 네. 네. 2주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했는데. 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벤슨 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란 너 합의 어기면 얄짤없다. 이란 합의 어기면 휴전 협상이고 뭐가 없으니까 심각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반대로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협정에 위반했다. 레바논 너 공격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좀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휴전 합의는 지금 2주간의 휴전 합의는 완전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분명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IRGC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허가 없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허가 없이 지나가면 공격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하루에 뭐 10척만 지나보내겠다라고도 발표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조선이 187척이 대기하고 있대요. 1.75억 밸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187척이 그냥 주차되어 있다. 못 움직이고. 네, 못 움직이고 네. 그냥 거기 정박되어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 유조선 위에 뭐 컨테이너라든가 가스전이나 이런 것까지 합했을 때 한 300에서 400척 정도가 대기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10척에서 15척 정도만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다. 아니 저거 하루에 만약에 10척이라고 치면은 와 얼마 얼마가 안 걸 되죠. 그러니까요. 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거. 만약 유조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VLCC라고 해서 메리라지 크루즈 네. 캐리어 이게 한 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게 한 280만 톤에서 290만 톤 정도 됩니다. 요거 한 척 와도 우리나라는 하루가 소화가 안 돼요. 근데 10척이 다 우리나라로 올 수 있냐? 그러진 않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거니까 약간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면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피곤한 감이 분명히 있다. 이 휴전을 네. 했는데 휴전 맞아? 호르무즈 그리고 그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었는데 개방도 아니고. 아니죠. 그쵸? 네, 실제 마린 트래픽을 봤을 때 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배가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완전한 전면 개방은 아직 아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협상을 통해서 전면 개방하고 그냥 무조건 지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표현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배가 지나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IRGC가 저렇게 협박을 했는데 누가 가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 믿고 못 가죠. 뭐 보험료 이슈도 굉장히 그렇죠.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어마무지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그렇죠? 네. 선박의 보험료가. 그렇죠. 그래서 선박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료 내느니 배럴당 1달러 주고 말래. 아.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그냥 줍시다. 그냥 까짓거 줍시다.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자료에 있었는데 이란이 비트코인으로 그 배럴당 1달러 통행세 네. 부과를 발표했어요.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외화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동결해버리니까. 네, 너 돈 못 쓰는데라고 동결해버리면 안 근데 이게 되니까. 이제 위안화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안화도 네. 이야기가 있었고 비트코인 얘기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발표가 네, 된 비트코인을 거네요. 결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일단 통행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란이 발표를 했고 위안화로 결제해서 받는 것도 사실 부담일 겁니다. 그 통장 또 동결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을 어떻게 동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을 받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JV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에서 같이 통행세를 받겠다.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둘 다 이겨야 돼요. 둘 다 이기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미국과 이란이 손잡고 일단 통행세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거를 이란에 나눠준 형태로 한다면 가장 잘 맞다. 이건 전쟁 배상금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보호해주는 보호비 명목으로 받는 거고 나도 받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전쟁에서 썼던 비용을 이걸 충당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배상금 받는 거야. 이걸로 복구하고 우리 다시 살아가자 라고 내부 결속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윈윈인데 누가 피해를 보냐? 아시아가 그러니까요. 피해를 보죠. 아니 그 질문이 기자한테 받을 수 있냐? 네. 통행세를 그랬더니 뭐 그 가능성도 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사업가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진짜 들었는데 네. 아시아는 진짜 날벼락이죠. 날벼락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네, 배럴당 1달러니까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근데 1달러 없던 올라가 거니까. 없던 거긴 한데 일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중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네가 호르무즈 해협 뚫는데 안 왔잖아. 내가 군대 파견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 매일 계속 하고 있는 얘기 그렇죠. 요즘에. 그럼 돈 이걸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명분 만들기도 좋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결국 협상의 끝에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상의 끝에 가기 전까지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식의 전투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도 내일까지는 오르지 않겠어? 이틀까지는 가지 않겠어였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될 지표 중에서 물가 지표 CPI가 있고요. 그리고 네. 어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돼서 뭐 물가라든지 금리 향방 이런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있네요. 일단 CPI는 네. 저는 실질적으로는 4월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반응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크게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세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될 텐데 여기서 튀어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3월 물가가 지금은 크게 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3월 물가가 반영이 됐는데 그게 유가 때문이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중에서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FMC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뭐 FMC에서 처음에 이제 예상됐긴 했지만 FMC 나오고 나서 참석자들이 이제 양방향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상도 인하도. 인하도 모두 이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서 일부 참석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위원 중에서 많은 위원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들고 나왔죠. 우에다 가즈오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따가 뭐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자 하는 심리는 굉장히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CPI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높아진 CPI 속에서 군중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고 우려를 하게끔 만들 건지 이거를 완화하게끔 만들 건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CPI보다는 다음에 발표될 CPI가 작가님은 좀 더 그렇죠. 중요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 높다. 거냐. 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높게 나올 게 좀 자명한데, 당연하죠. 네. 자명한데 요게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얼마나 계속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가 시장에서 취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CPI 실질적인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매주 발표되는 미시간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만약에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올라갔어요. 근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이건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준 인사들도 움직이게 될 텐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는 게 두 가지를 아예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진짜 문제 없거든. 진짜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쓰레기 봉투 사재기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야, 재고 충분한데 안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급하게 살 필요 없구나. 내가 살 게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연준에서도 마찬가지 행동들을 해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전문가들이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안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정말 들게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올라버리면 2021년에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 22년에 공급발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CPI가 9.1%까지 치솟아 버렸죠. 아니 그게 파월 의장의 정말 실책이죠. 굉장한 네. 오랫동안 욕을 먹었던 그렇죠. 실책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그 전쟁 아니었으면 네.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죠. 네, 일시적이다. 네. 곧 지나갈 거다. 네. 이거를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 9%까지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네. 지금 이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WTI 기준으로 저는 80불 중반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어. 지금 그게 80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냐, 현물 가격이 계속 그렇게 내려갈 수 있냐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한 20달러, 25달러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유가가 내려갈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금 120달러 정도 될 겁니다. 현물이. 근데 선물은 지금 90달러대 중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선물이 지금 95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도 앞으로 85에서 90달러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현물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러냐? 시설이 많이 파괴됐으니까. 그리고
배들도 많이 좀 파괴되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행세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레벨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럼 유가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만큼 우려야 되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면 20달러 정도, 20달러 정도가 유가가 상승했다고 하면 60달러에서 이제 80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한 1%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에서 4%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반기에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게 보인다고 하면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는 못 하겠죠.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금리 인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기대 금리 인하는 절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금리 인상 카드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물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약간 겁을 먹고 내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 빨리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로 돌아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임금 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다만 하나 위안이자 약간 걱정되는 건 동시에 품고 있는 게 AI죠. AI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생산성이 그렇죠. 높아지니까.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네. 고용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거라서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바뀝니다.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죠? 줄이거든요. 줄이죠. 근데 거기에서 고용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라는 쪽의 논리가 바로 이 논리예요. 맞아요. 경기가 그렇게 네.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결국에는 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가 이 논리던데.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원래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문제가 뭐냐? 유가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LNG와 유가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금리를 인하 못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탁 건드려 버리면 2022년 재판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준의 지금 딜레마죠. 연준 의장도 이제 바뀌는 바뀌죠. 타이밍이 돌아오는데 또 이렇게 유가 상승과 인플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네, 한동안은 또 이걸 시장에서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100달러, 110달러 유가 막 이렇게 보다가 90달러가 되면 요게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전쟁 전하고 비교해 보면 6, 70달러대였으니까 맞아요. 이게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게 한동안은 또 혼재돼서 그렇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주식 주가 레벨은 주가. 네 빠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 전쟁 직전 거의 회복했죠. 네, 상당 부분 회복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었는데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실적이 좋죠. 그럼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 그 잠재됐던 만큼 스프링처럼 더 튈 겁니다. 그 상반기는 계속 좀 시장 좋게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하반기 이후에도 그만큼의 유동성이 풀리고 성장 동력이 있냐라고 본다면 일단 지금 유동성이 빠진 건 확연하게 드러나요. 전 세계 시장에서 전체 유동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물론 이제 호재가 어제처럼 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특정 섹터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돈은 확실히 부족한데 이 유동성 부족한 거는 하반기에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상반기에 좋은 이슈 중에 하나는 또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 미국의 세금 내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유동성이 이제 한번 묶여 있다가 풀리는 시점이 이제 4월 15일 이후가 한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풀리는 시점과 맞물려서 전쟁 관련된 게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아니면 완전 종전으로 가고 한다면 뭐 4월 말 5월 이럴 때 우리 시장을 전 세계 시장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 종전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네. 다음 자료도 좀 볼 텐데 역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뭐 지수 자체가 7% 가까이 올랐던 데에는 그 전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이 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기업이 있어? 엔비디아가 뭐 분기에 버는 만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죠. 버네 뭐 요 정도가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영을 못 하다가 어제 반영한 것도 좀 일부 작용을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근데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긍정적이죠. 지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사상 최고
뭐 당연히 또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1등 추정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거는 딱히 없는데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2027년까지는 좋은데 2028년의 추정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꺾인다고 얘기하는 보고서들이 한 절반, 오른다고 보는 보고서들이 한 절반. 애널리스트들도 2028년은 모르겠다요. 네. 근데 만약에 2028년에 영업이익이 2027년과 동일하거나 꺾이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게 받아들일까? 나쁘게 받아들일까? 나쁘게 받아들이겠죠. 꺾인다는 건 일단 그렇죠. 그쵸. 굉장히 안 좋게 네.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PER 레벨은 높아지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들을 보면 2027년까지는 무조건 완판되니까 좋고 2028년에 설사 가격이 좀 빠져서 영업이익이 설사 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LTA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아. 그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PR 레벨이 호황기에 3배, 2배, 3배, 4배 이게 맞아? 그게 안 맞지. 그럼 10배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과거와 달라. 과거 달라. 그러면 10배를 준다고 치면 지금 PR 10배 준다고 치면 주가 2배는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기본 논리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외국인들이 완전히 동의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붙어 있다. 과거의 시클리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진짜로 벗어난 기업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죠. 분명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걸 뛰어넘어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발목을 걸 거라는 잡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근데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 2027년까지는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일 거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 얘기했던 게 그 장기 계약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거하고는 다른 게 지금 얼마나 모자란지 알아? 빅테크들이 조금 높은 가격으로 더 가격을 주고 장기 계약 3년, 5년으로 지금 줄 서 있다? 이거거든요. 네.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네. 하죠. 그런데 2017년에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다, 뉴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자라고 외치면서 네, 주가가 갔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1년, 뭐 이런 2년 이런 게 계약했다고 하면 지금 3년, 5년이니까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 영업이 규모도 다르고 그때 공급 부족과 지금은 이제 사이즈가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다. 그때는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지금 AI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는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때도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롱텀 어그리먼트를 깨도 고객사에서 가격 빠진 다음에 깨도 위약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고객이잖아, 고객. 근데 가격이 빠졌어요. 만약에 진짜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거나 또는 정말 터보 퀀트가 돼가지고 반도체가 뭐 상당히 만약에 가격이 꺾였어. 네. 네. 이렇게 네. 뭔가 생산성이 좋아져서 네. 가격이 꺾였어. 네. 그러면 고객이 진짜 3년, 5년 다 사줄까? 야, 너 소송 건다고? 미국에서 그걸 소송 걸면 네가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소송 이기면 그거 사줄까? 그다음 넥스트에서 얘 거 또 사줄까라고 하는 관계적으로. 네.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런 질문인가? 그 계약서에 다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어그리먼트 할 때? 있는데도 억장 논다니까요. 야, 너 가격 빠졌는데 진짜 나 이거 다 받으려고? 진짜로 나한테? 너 그러면 다음 계약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은 이미 빠진 그럼 상태예요. 계약서를 왜 써? 고정 가격으로 그만큼 보장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그래서 쓰긴 하지만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죠. 네, 갑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진짜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진짜 이거 그대로 그냥 갈 거야? 좀 내고 하자. 아니면 다음 가격에서 좀 빼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정말로 AI 반도체가 뭐 투자가 지금보다 꺾이면 그 다음부터 갑은 누가 되죠? 이 사람은 빅테크가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바뀌는.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뭐 AI 지금 에이전트로 인해서 무조건 좋아질 거야. 무조건 수요가 증가할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인프라 투자는 어느 순간 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이 좋아져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확신을 지고 지금 갈 겁니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술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반도체의 값의 위치가 계속 갈 수 있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엔비디아 지금 주가 못 가죠. 실제 저렇게 잘 나도 못 가잖아요. 비슷한 위치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왜? 이익 성장이 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상반기 괜찮을 거다.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가 지금 발목을 좀 잡고 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상반기는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도 괜찮은데 하반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다 이런 논리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두나무 승소. 이거는 좀 오늘 못 다뤘던 앞에서도 그런 이슈인데 이건 속보가 뭐예요? 전해졌어요. 네. 장 마감하고 네. 장 마감 즈음인가? 그 두나무가 그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체 같은 것들이 막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반출하는 게 쉽지 않죠. 다 이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근데 가상자산은 미신고된 계좌로 만약에 반출된다 그러면 이게 자금 세탁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로 자산을 뺐는데 그게 뭐 1%, 2%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때렸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3개월 일부 영업 정지. 그러니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발표를 했는데 두나무가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판단한 건 야, 이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두나무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했어. 근데 조치가 약간 미진한다고 해서 그거를 고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단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네이버와의 합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승소가 됐으니까 네이버와 합병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이제 20만 원도 깨졌잖아요. 근데 저는 네이버는 이제부터는 조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하는 게 아니고 관심 갖고 한번 스터디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밸류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전쟁 끝나면 뭐가 빨리 반등할까?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전쟁 끝나면요. 네, 전쟁 종료는 딱 됐다. 그러면 반도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분으로. 네, 유동성이 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네이버는 올라갈 겁니다. 실적은 이미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네이버가 처져 있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뭐 클라이막스로 간다고 할 때는 네이버를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또 AI 소프트웨어들 일찍 급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AI의 부각이 부담이 엄청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거 다 뺏길 거야라고 하는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걸 다 이겨내고 빨리 올라갈 겁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개념으로. 네, 워낙 빈집인데 네. 가상자산이 반등을 하고 두나무와 합병이 얘기 나오면 다시 오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나무 이슈를 가지고 나와 주셨고 요거를 당장 사자가 아니라 빈집 개념도 있고 전쟁이 좀 종료가 되고 나면 비트코인 시장을 좋게 보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좀 이슈가 이어질 수 돌 있다. 수 있다. 근데 물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섹터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일 겁니다. 어제도 좀 우리가 큰-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빈집 찾기를 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카카오는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카카오는 가상자산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로 붙이긴 좀 어렵고. 그때는 네카오가 아니라 네이버 쪽으로는 그렇죠. 지금 네.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네. 다음 자료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스테이블 네. 코인에 대해서 차이널리시스라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분석 자료가 난 게 이제 기사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좀 재밌기도 하고 제 생각과 이제 좀 비슷하기도 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현물에서 결제되는 금액이 2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주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이미 많이 되고 있구나. 이게 3경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이렇게나 커요? 네, 전 이미 세계 결제가 되고 있는. 결제되고 있는 게 현물에서 결제되고 있는 게 그 정도로 큰데 2035년에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일 줄 알아? 719조 달러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국경 간 결제까지 이제 코인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게 1.50달러에 달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50달러면 지금 현재 이제 국경 간 결제가 1,000조 달러인데 이게 코인이 되면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게 더 줄어드니까 더 빨리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제 규모가 커지면 결제에 관련된 수수료 따먹는 서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서클 계속 관심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이자 저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제가 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이런 이용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됐는데 MZ 세대가 2028년 기준 전 세계에서 기성세대 인구 비중을 초월할 거다. 지금 MZ 세대라고 한다면 뭐 30대, 40대 정도 되겠죠. 네. 이 세대가 기성세대 인구 비중을 추월할 거다.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이 MZ 세대는 가상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한 세대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전송하는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자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인프라가 깔렸을 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가 늘어나는 건 순식간일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코인 투자를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니까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금방 맞습니다. 결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네네. 뭐 이런 논리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제 인프라 자체도 기존의 네. 신용카드 인프라는 뭐 포화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옵션이 변화가 되면서 순식간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일단 결제 수수료가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자 마스터는 오히려 지금 보면 숏에 대한 분위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제 관련된 인프라, 결제 관련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빅팀이에요. 큰 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우진 작가님과 이렇게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했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요즘에 제가 금요일 앞두고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어제 2주 휴전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조금 덜할까 싶었는데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내일 또 금요일이고 주말에 협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류잖아요. 맞아요. 오늘 네, 옵션 그 만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뭔가 매수 모델가 굉장히 격했기 때문에 요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내일은 그래도 뭐 일단 별거 경계심- 없을 것 같잖아. 내일 일단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네, 내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주말 앞두고 경계심 같은 건 특별히 없을까요? 뭐 어, 11일에 장 막판에 또 있을 어. 수는 있겠죠. 근데 장 초반은 근데 저 잘 틀려가지고 단기 전망 완전 워낙 잘 틀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아침 상저하고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밀려가지고. 제가 네. 뭐 홀이에요, 짝이에요 이렇게 맞추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전략, 마음가짐 이런 조언을 좀 부탁드린 거예요. 네네. 근데 뭐가 됐든 네. 내일은 비중을 조금 줄여두자. 그래요. 네, 다음 주의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그래야 계속 저희 이렇게 그렇죠. 좋은 말씀 듣죠. 그리고 네, 그것도 하고 있어요. 제가 바쁜 거 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3프로 TV랑 제가 그 클래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박봉청 이사님도 하고 계시고 이제 네. 차윤 소장님, 이선엽 대표님 하고 계신데 저 같이 제가 준비해서 그래도 진짜 힘든데도 어떻게든 강의 찍고 매일매일 코멘트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진화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게 제가 계속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투자 수익도 같이 가져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진 작가님 뭐 스파 시황 강의 이런 것도 올려주고 계시니까 네네. 맞죠? 네. 자, 열심히 해주시고 또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장우진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